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잘 보내셨죠? 네, 모자란 거 보충하고, 그죠? 쌓였던 스트레스 좀 풀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저녁에 잘 때 딱 누워보면 알아요. 오늘 공부 안 했다. 즐겁게 놀았다. 근데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불안하거든. 맞죠? 오늘 힘들어도 허리가 아플 만큼 열심히 공부했어요. 몸은 아파도 누울 때 탁 누우면 굉장히 흐뭇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죠?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됐습니다. 자, 공시법 우리 갑니다. 우리 공시법은 지금 3개월 과정으로 갑니다. 해서 지금 5월달 새로 오신 분은 지금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얘기를 조금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적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식 가르쳐주는 절차에 대한 법입니다. 자, 부동산은 워낙 고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동산 거래 한번 잘못하면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시해주는 제도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중에 우리 지적법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공시를 해주는데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시해주느냐.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 6가지. 자, 이 토지는 어디 있다. 소재지번. 이 토지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땅이다. 지목. 그리고 토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토지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 없이 혼자서 정확한 위치와 용도와 크기와 모양을 알아낸다는 것은 많은 청량 비용과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게 될 거야. 그러나 국가가 미리 다 조사하고 청량을 해서 이런 정보를 미리 다 가지고 있다가 1,000원, 2,000원만 내면 아주 수월하게 정보를 우리에게 공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해서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조사하면 정보가 나오고 면적, 경계, 좌표 세 가지는 청량해야 정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표시를 하나하나 배우고 나면 이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장부인 지적공부 7종을 배웁니다. 이 지적공부 7종에서는 무엇이 어떤 장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매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지적공부를 다 배우고 나면 이 토지 표시는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토지 표시가 새로 생겨서 새로 등록하는 신규 등록부터 해서 쭉 중간에 변화가 있는 과정, 그리고 토지가 없어져서 표시 자체가 말소되는 말소 자체까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이 토지 표시,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토지 표시, 발생, 변경, 소멸을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자, 토지 표시 중 3가지 면적, 경계, 좌표는 뭐 해서 정해진다? 청량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이 면적, 경계, 좌표 3가지를 정하는 청량은 특별히 지적 청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지적 청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배우면 지적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굉장히 단순하게 진행된다 그랬어요. 지적법의 핵심은 이 토지 표시 6개입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6개를 국가가 우리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표시 6개 어떻게 정해지느냐 배우고 표시 6개 등록되는 장부 어떤 게 있느냐 배우고 토지 표시는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을 배우고 마지막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청량 배우면 지적법이 끝나더라. 그죠? 여기서 1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대단히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가운데 가장 짧은 노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주는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여기서 점수 안 따고 나는 등기법에서 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적법에서 10시간 공부하면 예를 들어 70점을 준다면 등기법은 10시간 공부하면 한 2문제 정도 줍니다. 맞죠? 그래서 노력 대비 효율이 극악인 과목이 등기법하고 공법이야. 공법.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 그죠?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느냐? 이 지적 공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 일부를 배웠어요. 맞죠? 지금 어디 했는지 지금 생각납니까? 수업 듣고 그날 배운 건 반드시 언제? 그날 복습하라. 그죠?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을 때 한 번 더 봐라.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기억이 사라져서 그 다음날 보면 복습이랑이 안 돼요. 복습이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공부하는 거야. 아무런 설명 없이 혼자 공부하면 법은
혼자 독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을 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라. 그날 복습하라. 4시간 수업했으면 30분이라도 중요한 거라도 한번 훑어봐라. 중요한 거. 나머지 다 버리더라도. 맞죠?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지적공부 등록사항입니다. 무엇이 등록되느냐? 우리는 이 지적공부에 뭐가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 사항은 이 지적공부에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지적공부에든 모두 다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재 지번, 장번호. 장번호는 페이지 번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페이지 번호는 대부분 6개는 장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만 도면번호라고 부르더라. 그래 되어 있다. 그리고 지목은 목도장 해서 도면 2개, 대장 2개만. 축척은 축도장, 도면 2개, 대장 2개만. 면적은 면장. 토지 이동 사유는 2장.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등급은 공장, 등장.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그렇게 외워야 된다. 요거는 외우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그리고 자, 우리 지적공부 7종 가운데 소유자가 등록되는 장부가 4개. 그것이 이제 넓은 의미의 대장에서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 여기 소유자가 다 등록되는데, 자, 소유자가 한 명인 땅도 있지만 소유자가 여러 명인 땅도 있어요. 그때 소유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유자를 몇 사람만? 한 사람만 등록합니다.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여러 명 소유자를 모두 등록하는 장부가 공대 2가지가 있다. 그죠? 공대 2가지. 해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있는데,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 소유자를 다 적어요. 대지권 등록부는 건물 소유자 이름을 다 적는데 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 명 소유자를 다 적는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대에는 소유자가 여러 명 들어가니까, 자, 물건이 하나면, 부동산이 하나면 소유권도 몇 개? 1개다. 일물 일권주의 원칙. 그거는 절대 소유권에 관한 틀림이 없죠. 그래서 물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네. 그럼 소유권 하나를 각자 하나씩 가진다. 소유권 1개를 나눠서 가진다. 그것을 우리는 지분이라고 하더라. 지분. 자, 지분이 등록되는 장부는 당연히 여러 명의 소유자가 등록되는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그리고 공대에만 지분 있는 대신에 공대에만 없는 게 하나 있더라. 도면의 번호. 공대에만 도번 없다. 그래서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도번 없다. 외우시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해서 우리 사람은 토지를 인식할 때 소재 지번 가지고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우리 충청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라고 안 하죠? 그냥 특별시 과역시처럼 그냥 별도로 얘기하죠. 그냥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하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또는 나성동 200번지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는데 컴퓨터는 그걸 숫자로 인식하도록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고유번호라고 부르는데 이 고유번호는 토지 하나마다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토지를 인식하는 걸 숫자로 바꿔놓은 것을 고유번호라고 하고 대한민국 4천만 필지는 모두 고유번호가 각각 다르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 고유번호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지만 고유번호 등록 안 되는 지적공부가 딱 2개. 어디에만 미등록? 도면에만. 그래서 도면에만 고유번호 없다. 그래서 도번은 어디에만 없다. 도번은 공대에만 없다. 맞죠? 공대에만 없다. 근데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사한 번호니까 구분해서 잘 외우십시오. 요즘 이거 모르면 시험에 답이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시라. 올해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 우리 지금 토지 이동 등록 전환까지 한 거 맞죠? 맞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법은 지적국정주의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정하기 위해서 청량해야 되고 소재, 지번, 지목 정하기 위해서 청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모두 누가 정해야 된다? 국가가 정해야 됩니다.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한다. 지적 국정주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4천만 필지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국가가 일일이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면 국가 공무원 숫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공무 숫자를 수만 배 늘려야 될 거야. 그 비용과 인원 감당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스스로 하지 않고 소유자에게 미안하지만 토지의 관리를 소유자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뭔가 변화 있으면 신청을 좀 해주시오 라고 해서 토지 이동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단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죠?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청하라? 소관청에 신청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분할을 갑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쪼개는 게 분할입니다. 그런데 이 분할은 특이한 것이 조금 이따 배울 합병하고 분할하고, 자, 분할은 토지를 쪼갠다. 합병은 토지를 합친다. 이 두 가지는 원칙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 60일 이내 신청 의무 원칙 부과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토지 분할과 합병은 원칙은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은 원칙은 의무 없다. 예외적으로만 의무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당연히 시험에서는 예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분할에 의무 있는 경우는 딱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한 개뿐이야. 그래서 한 개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1필지에 얼마? 일부가 자, 용도가 어떻게 됐다? 변경, 바뀌었다. 그때는 분할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필지 하나당 지목원 몇 개만 등록하더라? 1필지 1지목 원칙. 요거는 틀림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하나당 지목원 하나만 등록하거든요. 그런데 자, 어떤 토지가 하나 있어요. 이미 지목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용도가 바뀌었네. 지목은 용도에 따라 정해지죠. 그럼 용도 바뀐 지목을 또 등록하면 1필지에 몇 지목이 돼요? 2지목이 되겠죠? 그럼 돼요? 안 돼? 안 되지. 1필지는 무조건 1지목만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토지를 쪼개서 별도의 지목으로 등록하게 해라. 그럼으로써 분할 의무가 있는 건 몇 개? 딱 한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의무가 없어요. 내가 토지를 팔아먹든지 누군가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고 싶은데 일부만 소유권을 넘기거나 일부만 팔고 싶어. 그러면 일부 쪼개서 팔아. 그건 네가 원할 때 하는 거야. 그럼 일부만 팔기 싫으면 쪼개지 말고 전체를 팔고, 일부만 팔고 싶다면 쪼개서 팔고, 일부만 파느냐 전체를 파느냐는 그건 네 마음이야. 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라고 해서 굉장히 생각이 어렵게 하는데 모양이 안 좋아요. 토지 모양을 이쁘게 다듬고 싶어서 분할하고 싶어. 그것도 누가 하라고 한다. 네 원할 때 하라. 네 원할 때 하라. 그래서 이런 건 다 신청 의무가 없는 거야. 신청 의무 있는 것은 딱 하나. 1필지에 얼마? 일부 무선 변경, 용도 변경. 이게 핵심이에요.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하면 분할 신청해야 된다. 자, 사유 발생, 용도 바뀐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누가 신청해야 돼요? 소유자가. 어디에 신청합니까? 소관청에, 시장, 군수구청장,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관청은 이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가장 수월하게 소관청 하면 대충 시장, 군수구청장 생각하시면 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요 소관청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특별자치시지만 인구가 대단히 많고 그런 시는 아니죠. 그래서 안에 구가 없죠. 그래서 구청장이라고 해서 토지 관리를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바로 소관으로서 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청합니다. 그리고 분할 신청할 때는 분할만 하면 됩니까?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함께 해야 됩니까? 지목 변경 함께 해야 되겠죠? 그 정도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자, 넘어가서 분할 처리 절차에서 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런 말 나왔어요. 이거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등록 전환할 때, 자, 등록 전환 임야도 있던 걸 지적도로 옮기게 되면서 청량을 완전히 새로 했어요. 맞죠? 그래서 도면에 있는 토지 모양도 새로 청량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토지에서 직접 잰다, 도면에서 잰다. 도면에서 잰다. 그래서 도면에서 면적도 새로 측정을 했어요. 그럼 옛날에 임야도 정밀도 떨어지는 데서 잰 면적하고 등록 전환된 뒤 보다 정밀한 지적도에서 잰 면적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가끔씩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할 때는 일단 새 면적으로 가고 과거 면적은 무시하고 그냥 가라 그랬죠.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과거 걸 무시하고 그냥 새 걸로 가라. 과거에 잘못된 것 너무 많이 안 맞으니까 고쳐놓고 가라. 고쳐놓고 가라.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기억납니까? 그 정도 했었어요. 그럼 분할할 때도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초과. 자, 토지를 쪼갰는데 쪼개지기 전에 100제곱미터였어. 근데 쪼개지고 나서 각각 청량해 보니까 10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야. 자, 허용 범위 이내 사수하죠. 사수할 때는 옛날과 똑같이 맞춰주자. 그래서 그 정감된 오차를 면적에 옛날 면적에 새로운 면적에 나눠주고 끝내버립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하는 게 똑같게 해주는데 막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자, 허용 범위 초과했을 때는 등록 전환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잘못된 거 놔두고 간다. 직권 정정 고치고 간다. 정정 고치고 간다. 그 정도만 하시고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이거 뭐 10년에도 한 번 안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돼. 자, 중요한 건 자주 나오는 걸 머릿속에 안 까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60점만 나오면 합격이니까 괜히 구석구석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양만 많아지고 뇌 용량만 초과해가지고 열만 나지 효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것부터 내 것으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 것으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 알파 조금씩 덜 중요한 거로 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씹어 먹어야지. 씹어 먹는다, 씹어 먹힌다. 씹어 먹힌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합병 갑니다. 합병 합치는 겁니다. 분할과는 완전히 반대겠죠. 자, 합병도 분할과 마찬가지로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예외적으로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있는 경우가 합병은 몇 개 있느냐? 딱 2개 있습니다. 2개. 분할은 의무 있는 거 몇 개? 1개. 합병은 의무 있는 거 몇 개? 2개. 근데 합병은 뭐 의무 있는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하고 나왔어요. 우리 아파트 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00세대 아파트 같으면 대략 부지가 한 11,000평, 12,000평 될 거야. 2000세대 같으면 2만 평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큰 부지는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소를 물으면 주소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아요. 나 2000세대 아파트 산다. 어마어마하게 아파트 부지가 큽니다. 그러면 정문 쪽 동에 사는 분 주소 물으면 나성동 100번지입니다. 그리고 쫙 후문 쪽에 있는 쫙 멀리 떨어진 몇백 미터 떨어진 그 아파트 동에 사는 분 주소 물어봐도 똑같이 나성동 100번지예요. 뭐 때문에? 부지가 몇 필지니까? 한 필지니까. 집원도 몇 개? 한 개. 같은 주소 사는 거야. 그래서 동호수 모르면 공동주택에서는 집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는 한 필지로 하라 합병 의무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필지로 만들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11가지가 나와요. 옛날에 이거 외웠습니다. 학철수, 유도, 구제, 천하고 8가지하고 채공장에서 11가지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틀리게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틀리게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 유지를 유원지로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것도 외우라고 하는구나 들은 놈들이 이래가지고 막 외우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 뒤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틀리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굳이 이거 외우지 말자. 나오면 대략 한 4-5개 정도 예를 줍니다.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유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경우에 이렇게 주는데 틀리게 낸 적이 36번 시험 점수 한 번밖에 없더라.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지목인 경우는 합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 합병 의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신청하라? 소유자가. 어디에 신청하라? 소관청에. 며칠 이내 신청하라? 60일 이내. 똑같죠? 그 정도 하시면 돼. 다만 우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60일 이내다, 90일 이내다. 그건 90일 이내야. 토지가 바다에 빠져서 말소가 될 때는 9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90일, 나머지는 전부 60일인데 가끔 가다 그걸 바꿔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60일 이내를 며칠 이내로? 90일 이내로. 등록 말소 가면 거꾸로 90일 이내에 할 것을 며칠 이내로? 60일 이내로. 그 정도로 내고 그리고 또 가끔 바꾸는 것은 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는데 소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니까 숫자와 사람을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반해도 벌칙은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이동 신청 의무는 원래 국가가 해줬어야 될 것을 소유자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위반하더라도 국가가 벌칙을 내릴 수는 없더라. 그래서 벌칙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합병은
옛날에 한 15, 16년 전까지만 해도 합병은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15, 16년 전부터 입장을 싹 바꾸더니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내고 있다가 근래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병이 왜 자주 나왔느냐. 여기 9가지 사유가 있죠. 합병할 수 없는 사유 해가지고 이럴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요게 많기 때문에 요것을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내면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니 거의 안 내고 있어요. 안 내더니 몇 년 전에 3년 전입니까? 한번 요걸 냈어요. 2년 전인가? 그래서 이거 다시 할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합병을 하면 원래 여러 필지였던 것이 계속 여러 필지로 있다 한 필지로 합쳐진다. 한 필지로 합쳐지겠죠? 맞죠? 그러면 이 여러 필지가 한 필지로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려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예전에 연, 찌찌, 소축 등 하고 앞대가리만 일단 조금 외워두시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연, 찌찌, 소축 등. 좀 들었던 기억납니까? 연, 찌찌, 소축 등.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연속에서 접합,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지역, 같은 동이나 같은 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해서 한 가지 연접, 5가지 동일, 요 요건을 갖춰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합병의 경우는 여러 필지를 합쳐서 몇 필지로 만든다? 한 필지로 만드는 거야. 그럼 한 필지가 되는 요건을 갖춰야 합병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토지가 연접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세종시에 있는 토지하고 대전에 있는 토지하고 한 필지로 만들고 싶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정동에 있는 토지하고 나성동에 있는 토지는 아무리 붙어 있더라도 한 필지로 만들 수 없다. 왜? 동이나 리가 다르면 안 된다. 그죠? 지번 부여직이 뭐 얘기해요? 동리를 얘기한다. 그죠?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지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100번지 삽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는 나는 나성동 100번지 사는지, 다정동 100번지 사는지, 동의 없이 그냥 100번지 산다 있을 수 없잖아. 맞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어디 사세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00번지 삽니다. 요래 얘기하면 양 선생 가만히 있다 도망간다. 도망가요. 왜? 미친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거든. 맞죠? 그래서 지번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 동이나 리가 나와야 돼. 무선동 몇 번지 삽니다. 시골에 있으면 수가리 100번지 삽니다. 해서 이 지번이 부여된 하나의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위가 다르면 무선동에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필지로 못 만듭니다. 그 다음 지목이 같아야 돼. 1필지 몇 지목이니까? 1지목이니까 지목 같은 거면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 그 다음 소유자 같아야 돼.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맞죠? 그리고 축척이 같은 도면에 있고 등기여부 같아야 돼. 그러면 만약 이것들이 하나라도 갖춰지지 못한다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합병도 할 수 없다. 그 얘기 되겠죠? 그래서 필지가 연접하지 않았다. 한 필지 안 되니까 합병 안 돼. 그 다음에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 한 필지 안 되니까 합병 안 돼. 지목 다르다, 소유자 다르다, 축척 다르다. 그리고 등기돼 있거나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해야 되는데 몇 개는 등기되어 있고 몇 개는 등기 안 되어 있고 등기 여부가 다르죠. 그러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 찌찌, 소주 등은 여기서 써먹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겁니다.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7, 8, 9번 세 가지만 하면 되겠죠. 이 7, 8, 9번은 사실은 이 지적부에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민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법 얘기. 그래서 하다 보면 민법도 이해가 되니까 좋아요. 자, 봅니다. 그 중에 4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요거 하나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자, 왼쪽 토지와 오른쪽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갑이고 소유자가 갑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한 필지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죠. 자, 문제는 왼쪽 토지 소유자 갑이고 오른쪽 토지 소유자 갑이에요. 그럼 소유권만 보면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근데 왼쪽 토지 소유자는 갑을입니다. 오른쪽은 갑입니다. 소유자가 을이 있고 없고 다르죠? 합병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왼쪽도 갑을이고 오른쪽도 갑을이에요. 그럼 소유자 같네. 그럼 합병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됩니다.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일물일권, 물건 하나의 소유권 하나이죠. 그럼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얘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한 개를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유자가 값, 소유자 값 한 사람씩 있다면 왼쪽 소유권도 값이 100%, 오른쪽 소유권도 값이 100%, 소유권 다 가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합병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 명일 때는 소유권의 양, 즉 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왼쪽을 보니까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을이 3분의 2 지분 가졌어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똑같은 갑을인데 갑은 2분의 1 지분, 을도 2분의 1 지분 가졌어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 소유자 간의 지분이 같아요, 달라요? 지분이 다르죠? 합병 못합니다. 합병 못하고 합병하려면 오른쪽도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같아야 돼. 이렇게 같을 때만 합병할 수 있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느냐? 이거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됐을 때 전체 토지에 대해서 권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돼요. 뭐 최대 공약수 해가지고 뭐 6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긴 되거든. 되지만 문제는 토지는 위치에 따라 가격이 같다, 가격이 다르다. 가격이 달라. 예를 들어서 왼쪽 토지는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오른쪽 토지는 개 4마리가 똥 사는 골목이야. 그러면 가치가 확 다르겠죠. 확 다른데 이 토지의 가치는 공산품처럼 공장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 사람의 주관적 가치다. 주관적 가치야. 그래서 이것을 그 가격의 가중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분이 다르면 무조건 합병이 안 됩니다. 지분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지분이 같으면 전체를 합병해서 전체 값 3분의 1, 전체 을 3분의 1 똑같이 가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분까지 갖고 심지어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 왼쪽의 을과 오른쪽의 을 각각 소유자 간 주소까지 일치해서 완전히 동일인이다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만 같으면 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만 같아서는 안 되고 세 가지가 같아야 돼. 소유자 같고 소유자 간 지분도 같고 소유자 간 주소도 같아야 돼. 그래서 소지주 세 가지가 동일이 됩니다. 소지주. 자, 소유자 같고 지분 같고 주소 같고 소지주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됩니까? 요거 가지고 벌써 어려워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이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여러분이 재미있어 할 것이 이제 7번, 8번, 9번입니다. 자, 7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지역권,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이런 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럼 왼쪽도 소유권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갑이고 오른쪽도 소유권 존재하고 소유자가 갑이어야 되죠? 아까 소유자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그 의미에서 나온 거야. 이거는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중요한 것은 나머지 네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찌찌전임 하는 게 나왔네. 찌찌전임. 찌찌전임 어디서 들어본 발음이다. 처음 듣는 발음이다. 들어본 발음이죠. 우리 등기법 할 때 그거 했잖아요. 자, 일물일권주의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은 소유권이다. 그런데 일물일권주의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예외가 찌찌전입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돈을 많이 주고 내 걸로 만듭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단순히 빌려 씁니까?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사람은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아. 맞죠? 그래서 빌려 쓸 때도 한 개를 무조건 다 빌려야 돼. 물건 하나의 권리 하나 있어야 되니까. 물건 한 개의 권리 하나니까. 한 개 다 빌려야 돼.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빌려? 그래서 빌릴 때는 한 개 다 빌려야 돼. 돈이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어요. 돈이 있는 만큼만.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 가능한 네 가지 등기 가능한 거. 네 가지밖에 없다. 맞죠?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 가능한 등기 가능한 권리는 몇 개밖에 없다? 네 개밖에 없다. 그것이 찌찌전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었어요. 그럼 찌찌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하죠. 부동산 일부도 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집을 빌릴 때 큰 집 있으면 큰 집 다 빌려야 돼요. 큰 집 뒤편에 있는 방 2개만 빌려도 돼요. 방 2개만 빌려도 되잖아. 그게 일부를 빌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찌찌전임은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대신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것은 권리 일부를 목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맞죠?
부동산 절반만 빌릴 수 있지만 소유권의 절반만 빌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일부는 두 가지 일부 있다.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지분. 아까 지분이라 했잖아. 그럼 찌찌저님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대신에 권리 일부, 지분에는 성립할 수 없다. 기억나세요?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 자, 해서 자, 왼쪽 토지 보니까 소유자가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이 같네. 그럼 이제 나머지 기타 권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왼쪽에 보니까 지상권이 있든지 성역지, 지역권이 있든지 전세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요. 이 찌찌저님 네 가지는 부동산 전부에만 가능하다, 일부에도 가능하다. 일부에도 가능하죠. 그럼 이 권리는 왼쪽 토지 전부에도 권리 설정될 수도 있지만 일부에도 설정될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이 권리가 왼쪽에 있다라고 가져갑니다. 오른쪽에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합병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합치려고요. 그럼 합병이 가능한가? 자,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를 합병하면 중간에 경계가 없어지겠죠. 그럼 한계가 될 거잖아요. 한계가 되면 그러면 원래 지상권이 왼쪽에만 있었다면 토지 합병하면 토지 합치면 합친 결과 지상권은 당연히 전체 위에 존재하는 게 돼요. 원래 왼쪽에만 지상권 합의를 했었으니까 계속 왼쪽에만 있어요. 계속 왼쪽에만 있는 거야. 원래 주인하고 지상권 성립한 사람은 왼쪽에만 성립하도록 합의를 했었잖아. 그럼 주인이 오른쪽 토지하고 합쳐서 크기가 커졌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어디에만? 왼쪽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전체가 한 필지가 됐는데 지상권은 한 필지 전부에 존재한다, 일부에만 존재한다. 일부에만 존재해요. 그러나 찌찌저님은 처음부터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가능한 것들이었죠. 맞죠? 그럼 이거 합쳐져서 부동산 일부에만 성립이 되더라도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고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권리 이외의 등기가 있다면 합병할 수 없다. 됩니까? 그러면 설명이 이런 거예요. 자, 요 권리 네 가지 빼고 예를 들어 저당권이 있었어. 그러면 한 필지 전부에 저당권이 존재했잖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오른쪽하고 합병하게 되면 이제 저당권은 한 필지 전부에 존재해요? 일부에만 존재해요? 일부에만 존재하게 되잖아. 이거는 원칙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당권이 있고 없고 한 토지는 아예 합칠 수 없다. 처음부터 부정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왼쪽에 신탁 등기가 있어서 신탁. 자, 신탁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 불가능? 문제 낸 거야.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 불가능? 또 헷갈리지?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건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다. 금방 설명했잖아. 4개밖에 없다고. 그럼 신탁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부동산 일부만 신탁 맡길 수 없다 이 말이야. 맡기려면 한 개 다 맡겨라 이 말이야. 맞죠? 그럼 신탁이 있고 없고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안 되는 거야. 그럼 처분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어떻게 들어본 기억은 좀 나죠? 이 처분 제한도 있으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에 있다.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두 가지 나오는 게 8번과 9번입니다. 8번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9번이 한 10년쯤 전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왼쪽에 저당권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합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더블로 불가능하지. 맞죠? 한 개만 있어도 안 되는데 양쪽에 하나씩 있으면 더 안 되지. 더블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되느냐? 자, 갑이 예를 들어 A은행으로부터 자, 돈을 10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저당권 설정하기로 한 합의, 그 법률 행위, 계약 자체가 저당권 등기하게 된 원인이 되거든요. 지금 소유자하고 은행하고 뭐 했어요? 저당권 설정하자고 계약 합의했죠. 합의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인 계약이 등기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야. 등기 원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 설정하는데 오른쪽 토지와 왼쪽 토지 모두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땅 모두의 저당권 설정하기로 한 합의가 2개 합의예요? 1개 합의예요? 1개 합의.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한 것을 왼쪽은 5월 1일 날 합의했고 오른쪽은 5월 2일 날 합의한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같이 제공하기로 5월 1일 날 같이 합의했어. 그러면 계약한 날짜 이것을 등기 원인의 연월일,
또는 줄여서 등기원인 일자라고 부릅니다. 대충 개념은 머릿속에 박히시죠? 자, 그것도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부동산 두 개니까 저당권 등기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두 번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당권 등기 신청도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하면 접수받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기억나세요? 그 접수번호도 똑같은 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저당권은 등기하자고 합의한 날짜도 동일하고 합의한 계약 자체도 같은 계약이고 그리고 같은 날 같이 등기 신청했고 당사자도 같고 채권도 같고 모든 것이 같네. 되죠? 자, 이런 저당권을 뭐라고 하느냐?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창설이라는 게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죠? 창설,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저당권이 두 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제공된 저당인데 두 개 제공된 것이 서로 다른 시간에 제공됐어요? 같은 시간에 제공됐어요? 같은 시간에. 이것을 이제 창설, 만들어질 때부터 공동으로 제공됐다라고 해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조금 어렵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 두 개의 저당권은 두 개인데 당사자와 내용과 계약의 날짜와 다른 게 하나도 있다 없다.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똑같더라. 그렇다면 합병할 수 있다라고 특례를 인정해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찌지전임 네 가지뿐이라 했잖아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두 개를 합병 원하니까 왼쪽에 저당권 하나, 오른쪽 저당권. 내용은 똑같지만 맞죠? 일부에 각각 하나씩, 일부에 두 개나 생기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이 저당권이 내용만 똑같다고 합병할 수 있냐? 그렇게 이론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 저당권과 왼쪽, 오른쪽 저당권은 내용이 동일했죠. 그럼 두 개를 합병한 다음 왼쪽에 저당권 하나, 오른쪽 저당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전체 위에 같은 내용 저당권 한 개가 있다라고 묶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되죠? 저당권은 절대로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합병한 다음 일부에 하나씩 있다가 아니고 내용이 똑같은 저당권이니까 합쳐서 전부에 한 개 있다. 이렇게 합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인정해 줍니다. 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왼쪽에 신탁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신탁이 있어. 더블로 합병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신탁이 내용이 동일해. 등기된 내용 보니까 완전히 동일해요. 그렇다면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내용이 똑같을 때 합병을 인정해 주는 것은 법이 특별히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규정을 가지고 내용이 똑같다면 원래 안 되지만 합병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건 요 두 가지뿐입니다. 저당권과 신탁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왼쪽에 가압류가 있고 오른쪽에 가압류가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왼쪽에 경매 있고 오른쪽에 경매 있는데 똑같은 날 똑같이 경매된 거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것들은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것만 가능하다. 몇 개만 가능하다? 두 개만. 저당권과 신탁만 가능해요. 실제로 다 문제로 나왔던 거야. 옛날에 등기원인과 어쩌고저쩌고 모든 것이 동일한 가압류. 합병할 수 있다? 틀렸다. 왼쪽과 오른쪽에 모든 것이 동일한 가등기가 있다. 합병할 수 있다? 틀렸다. 안 됩니다. 저당권과 신탁만 가능합니다. 됐죠? 그 정도. 해서 그렇게 갑니다. 사실 이 밑에 7번, 8번, 9번은 우리 지적부에서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민법 이론입니다. 그죠? 민법 이론이에요. 민법에서 이런 게 하시죠? 그 찌찌전임 부동산 일부에만 가능하고 권리 일부에는 안 된다. 요거는 외워두시면 민법에서도 아마 중개사법에서도 여러 군데서 많이 써먹을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합병은 청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토지의 면적과 경계와 좌표 세 가지는 눈으로 보면 나온다. 청량해야 나온다. 청량해야 나오죠. 면적, 경계, 좌표 아까 청량으로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 두 필지가 합쳐졌어요. 합쳐지면 면적 새로 재줘야 될 거 아니야. 경계도 중간에 없어지잖아. 그럼 뭔가 청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죠. 그러나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합병은 왜 청량하지 않느냐? 자, 왼쪽 토지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오른쪽 토지 120제곱미터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합병을 하게 됐어요.
그럼 두 개가 합병이 되면 면적을 새로 재주느냐? 아니에요. 우리 법은 합병한 토지의 경우 면적은 합병 전 면적을 합하는 산수 합산하여 정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합산하여 정한다. 합하는 산수만 하라. 그래서 별도로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청량 안 한다. 그래서 100 더하기 125는 합쳐주면 225가 되죠.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도 자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줘야 된다면 정확히 청량해서 그어줘야 돼요. 그러나 합병을 하게 되면 경계가 새로 생기는 게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겹치는 경계를 지우기만 하면 됩니까? 지우기만 하면 돼. 지울 때는 지우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청량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아마 지적법 전체에서 단일 문장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 하나 1등 한 개만 꼽아라면 바로 이겁니다.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언뜻 청량할 것 같거든. 그런데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 청량하지 않는다. 그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목 변경 가서 지목 변경 한번 보자. 자, 지목을 바꿉니다. 지목은 토지가 사용되는 용도 가지고 지목이 정해지죠. 그래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뀌어 등록되는 게 지목 변경입니다. 자, 대상 토지에서 한 3가지 나오는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까 간단하게 갑니다. 자, 각종 공사가 진행돼서 공사가 뭐 돼야 돼? 준공. 자, 토지의 용도가 바뀌려면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토지의 뭔가 현 상황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를 해야 돼. 그럼 공사 시작만 하면 돼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사용 승인까지 떨어지는 걸 준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어야 용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지목 변경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든 건축물이든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 되겠죠.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 것도 지목 변경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지목이 되죠. 내 집이 굉장히 커. 그런데 어느 학교가 우리 동네에 분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땅을 사서 건물 지으려니까 좀 그래. 그래서 내 집을 사더니 내 집에 벽만 조금 허물어 가지고 교실 만들어서 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건물이지만 안에 용도를 살짝 바꿔서 이제 지목이 돼가 된다. 학교가 썼으니까 학교 용지가 된다. 학교 용지가 돼버려. 맞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 것도 지목 변경 대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공사가 준공 끝나야 지목 변경이 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들고 있죠. 신도시를 만들고 있을 때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미리 토지를 합병해서 토지를 규격대로 쫙쫙 맞추고 싶어요. 그때 토지가 합병되려면 지목이 달라도 돼요? 같아야 돼요? 조금 전에 합병하기 위해서 연, 찌찌, 소축 등 했잖아. 지목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죠. 근데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미리 토지를 딱딱 틀을 짜고 싶어요. 그래서 합병을 신청하기 위하여 공사 준공 전이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지목 변경해서 합병할 수 있다. 됩니까? 자, 그럼 다시 지목 변경하고 나면 공사가 준공 끝났거나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거나 원래 공사가 끝나야 되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공사 끝나기 전에도 합병할 수 있더라. 지목 변경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60일 이내 신청합니다. 어디에? 소관청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어요. 벌칙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 지목 변경 거의 잘 안 나오는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양가로 4번.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요거 밑에 거 요거부터 보세요. 자, 우리 지목 변경할 때는 우리 소관청에 신청을 할 때 요번에 용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걸 내가 증명하면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증명서류를 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내가 내야 될 증명서류를 누가 관리해요?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야 됩니까? 소관청이 확인만 하고 있다면 낸 걸로 봐줍니까?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 친화적인 규정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신규 등록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누가 관리하더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우리는 낼 필요 없고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 예전에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야 될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누가 확인해야 돼? 그 소관청이 확인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숫자와 사람을 정확히 외우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신규 등록 나오고 등록 전환 나오고 지목 변경 나오고 분할 나오고 등록사항 정정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토지 이동할 때 우리가 내야 될 서류 해당 소관청 관리한다. 그럼 우리는 낼 필요 없고 소관청 확인으로 끝내더라. 이런 좋은 규정 나오면 아 맞다라고 판단할 정도만 되면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의 기억, 니은 이게 가끔 이제만 한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목 변경할 때 각종의 허가를 받아야 지목 변경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지목 변경이 수월하다, 까다롭다. 까다롭다 되게. 그런데 각종 허가를 안 받고도 지목 변경 가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가능해. 수월하다, 까다롭다. 수월하다. 그러면 지목 변경이 수월할 때는 굳이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편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거랭이 허가, 노인진용 허가, 원자진용 허가. 자, 무슨 허가인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각종의 허가 등 하고 나서가 다른 허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런 허가 등 규제받는 토지, 받지 않는 토지. 규제받지 않는 토지. 즉 허가받을 필요 없이 지목 변경 가능한 토지에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증명서류 첨부 생략할 수 있다. 또 하나 더. 자, 전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 자, 전과 답과 과수원은 공통점이 농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죠? 농지. 자,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전답 과수원은 상호간의 지목 변경이 다른 지목 변경과 구분했을 때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야. 자, 전 내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 답 논농사를 짓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포크레인 한 반나절 불러가지고 땅을 한 4, 5cm 쭉 긁어내가지고 물만 채우면 바로 논농사 가능해. 맞죠? 논농사 짓다가 나도 밭농사 짓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트럭 몇 차 불러가지고 흙 갖다 부어가지고 지대만 높이면 돼. 그럼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목 변경과 달리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전, 답, 과수원, 농지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은 굳이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 없다. 그 정도는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으로 정해지죠. 그러나 지목은 청량할 필요 없겠죠. 그럼 지목이 바뀐다고 청량할 필요는 없다. 청량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그죠? 됐어요. 자, 기울지음 복수 요거 한번 봅니다. 1번 국토계획법 등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공사 준공 나오면 뭐 신청한다? 지목 변경. 지금 여러분 배울 때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옛날에는 공사가 준공됐을 때는 앞에 어떤 법에 따라 공사가 됐냐에 따라서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바뀌어서 이제 공사가 준공되었다 하고 나오면 무조건 지목 변경 신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나오면 뭐 신청? 지목 변경. 자, 됐고 이 지목 변경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60일 내. 어디에 신청? 소관청에. 누가 신청? 소유자가. 그 정도. 3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확인으로? 그 소관청. 그죠? 관리하는 그 소관청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문제는 시도지사 확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확히 외우는 거 중요하다. 그죠? 자, 넘어가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자, 토지가 바다로 빠져. 요거까지 하고 싶으시죠? 이상하다. 한 것도 없는데 시간 많이 갔지?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자, 토지가 토지였을 때는 100%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바다에 빠져서 이제 토지가 아닌 걸로 돼버리면 이 기존에 등록됐던 걸 지워야 되겠죠? 그것을 등록 말소라고 그럽니다. 그럼 언제 말소되느냐? 지주공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는데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완전히 바다로 굳어졌네. 이제 땅 될 가능성 없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다. 뭐 완전히 바다로 굳어졌네. 그때는 등록 말소합니다. 자, 이 바다로 된 토지 말소할 때는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눠지게 되는데 한 필지 전체가 바다로 돼버리면 그 전부에 대한 등록을 싹 없애버리면 되지 청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바다로 됐어요.
그러면 남은 일부가 크기가 얼만큼 되고 남은 일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재줘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 경계 재주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토지 이동 중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4번 때문에요. 양가로 2번, 양가로 4번. 자, 양가로 2번 나왔습니다. 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땅 하나 사놨습니다. 언젠가 저 땅이 내 노후 대비책으로 쓰일 거야 하고 사다 놨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땅 사놓은 거 여러분 매일같이 가서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한다 못한다? 못하죠? 저는 지금 울산에 집을 두고 서울에 생활하고 있는데 울산에 집을 두고 있는데 옛날에 전라도 땅 사놓은 게 30몇 년 전에 사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하러 가는데 경지 정리가 쫙 돼 있고 수산업 진흥주에 딱 해놨더라고. 그리고 한 1km만 바다야. 야, 이거 나중에 뭐 되겠네 해서 사다 놨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전라도 사는 분들이 친해지니까 얘기하더라. 전라도 땅 샀다는 자체가 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그럼 전라도는 그만큼 개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래 했는데 여전히 3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몇 번 가봤느냐? 2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전라도 고흥군에 있는데 제가 고흥군에 저 가면 나로도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있잖아요. 소록도 있고 거기 낚시 좋아해서 그 남해 금당도 완도 금당도 저 낚시 다닐 때 그걸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낚시하러 갈 때는 빨리 가서 낚시해야지. 이래서 땅이 있어도 그냥 지나고 낚시하고 놀 때는 지쳐가지고 다음에 오지 이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보다가 2번 가봤는데 한 번 옛날에 살 때 한 번 가보고 그 다음 또 한 번 언제 가봤느냐? 20년이 조금 지나서 혹시 소유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나올까봐 그거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서 어차피 내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땅을 뭐 쓰고 있더라도 내 뭐라 하러 온 거 아니다. 온 거 아니고 이 땅이 내 땅이고 당신 땅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 삼지 말고 이 땅은 내가 관리 안 하면 언제 갈 때만 무성할 텐데 당신이 농사 지니까 또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막 관리해준다는 측면에서 공짜로 써도 좋다. 혹시나 농사가 너무 잘 되면 막 사람을 보내주면 되고 아직 한 번도 보내준 적 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놔뒀어요. 놔둔 이유가 뭐하러 갔다? 시효 취득 막으려고. 이 내 땅이니까 당신 땅 아니다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 얘기했어요. 블랙박스 켜놓고 있으니까 내 녹화하고 있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내가 너를 만났다는 건 다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런 건 안 하면 된다.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내가 법을 가르친 사람이야. 그래 놓고 그때 한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가고 있다. 여러분은 바닷가 땅에 있으면 관리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나 말이야. 그러면 어느 날 태풍이 심하게 몰아치고 지진이 나서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그 토지가 바다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면 그 땅을 관리하는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야. 당신 토지 이번에 바다에 폭 빠졌다. 그래서 토지가 일부 없어졌는데 토지 이동에 대해서 신청은 여태까지 신규 등록부터 전부 누가 했어요?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소도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주더라는 거야. 그럼 소유자는 내 토지가 바다에 빠진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통지받으면 알게 되죠. 그럼 그 통지받은 날, 알게 된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자, 여태까지 다른 토지 이동은 통지받은 날은 없었죠. 사유 발생이 되었어요. 사유 발생. 그러나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 사유 발생, 바다에 빠진 날이 아니고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즉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다른 것처럼 60일입니까? 30일 더 많아서 90일 줍니까? 90일 주죠? 이것도 국가가 배려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땅 소유자다. 어느 날 저기 군 단위의 군수 이름으로 편지가 와야 될 때가 아닌데 왔다. 그럼 편지 뜯어볼 때 조심하셔야 돼. 맞죠? 그냥 뜯으면 안 되고 집안에 들어가서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30분 지난 다음에 우황청심환 기운이 퍼져야 되겠죠? 그리고 편지 뜯기 전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뜯는 거야. 그래야 딱 보면 네 토지 바다에 폭 빠졌다. 그럼 서서 읽다 보면 네 토지 바다에 폭 빠졌다 하면 나도 가만히 서 있다 폭 잡아진다. 폭 잡아지면 뒤통수 깨진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일어날 때 되면
나는 일어나기 싫은데 누군가가 눈꺼풀을 까디지면서 하얀 빛을 비추면서 보입니까? 몇 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 병원이다. 그러니까 한 30일은 입원 가료를 해야 제정신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처럼 60일 주기 위해서는 30일을 더 더해서 90일을 주는 거야. 맞죠? 하나하나 다 배려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토지를 망실한 데 대한 재산 상실로 인해서 도저히 신청이 불가능해. 그러면 실제로 토지는 없는데 지적공부는 토지가 있다고 남아있게 되니까 불일치를 누군가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직권 말소. 그렇게 돼요. 안 한다면 직권 말소야. 그리고 이때 90일 이내 안 하더라도 당연히 벌칙은 없겠죠? 벌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거로 3번. 자, 말소됐던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우연히 다시 토지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토지로 회복되면 소관청은 회복된 토지를 스스로 알아서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신청은 필요치 않아요. 스스로 회복 등록할 수 있고. 그럼 회복 등록할 때는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청량을 해야 되겠죠? 지적 청량 선고하고 옛날에 토지였을 때 남아있는 등록 말소될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계조례에 따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신청 상관없다.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틀리기는 거의 안 되니까. 자, 양거로 4번 중요합니다. 자, 토지가 말소가 됐거나 회복이 됐거나 등록을 한 소관청은 언제나 두 사람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 자, 말소가 되었던 회복이 되었던 상관없이 등록을 한 소관청은 두 사람에게 통지해 줍니다.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이 공유수면은 이 원래 국가 소유의 수면이면서 공공의 용도에 제공되는 수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목적 댐 같은 국가 설치한 댐이죠. 댐의 물도 공유수면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적부에서 공유수면 나오면 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다 국가 소유다. 됩니까? 그래서 바다 관리하는 관청. 이 통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가 바다로 되면 그럼 어제까지는 토지였는데 바다로 됐으니까 소유자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바다 관리하는 관청이 어제까지는 땅이었기 때문에 소관청이 내가 관리했지만 이제 바다니까 네가 관리해 하고 가르쳐주는 거고, 다시 회복이 되면 바다 관리하는 관청에 또 통지해줍니다. 어제까지는 바다여서 네가 관리했지만 오늘부터는 땅이 됐으니까 내가 관리할 거야. 손떼. 그래서 항상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두 사람에게 통지해줍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 바다에 빠진 토지 가진 사람 돈 벌었다 망했다. 망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모두 많아져요.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한다 수수료, 청량한다 수수료 이런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바다에 빠진 토지가 앉아가지고 콧물 줄줄하면서 내 땅 어디 갔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청량 수수료 주셔.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다 바다에 뛰내려버린다. 뛰내려보죠. 그래서 수수료 끝까지 안 받습니다. 그죠?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좋은 나라예요. 그 정도. 자, 그러면 요거 복수 문제만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4번. 소관청은 공구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는 경우 원상 회복될 수 없다면 이 사람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왜? 소유자가 말소 신청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항상 이 사람과 숫자가 중요하다. 그죠? 5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 말소하거나 회복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언제나 두 사람, 누구?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맞죠? 요걸 다른 거로 바꾸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안 바꾸냐 오해소리 났어요. 맞죠? 맞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